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내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정원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나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뇌졸중 센터입니다. 뇌졸중 센터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는 뇌졸중하고 뇌졸중 센터에서 치료하는 뇌졸중하고 이게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좀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뇌졸중 센터라는 것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시설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프라이머리 센터, 그러니까 1차 뇌졸중 센터 또는 컴프레hen시브 스트로크 센터에서 우리말로 이제 포괄적 또는 3차 뇌졸중 센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1차 뇌졸중 센터는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에서 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대처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말합니다. 반면에 포괄적 뇌졸중 센터라는 것은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뇌졸중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에 포괄적 뇌졸중 센터라고 하고, 최근에는 뇌경색인 경우에 뇌혈관이 막히면 그걸 빨리 뚫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술이 가능한 그런 혈전 제거술이 가능한 혈전 제거술 센터를 따로 이렇게 혈전 제거술 센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각 단계별로 점점 더 전문화되고 특수화된 그런 뇌졸중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겠고요. 뇌졸중 센터가 아무튼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뇌졸중만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이 이제 뇌졸중 센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각의 단계가 있어서 먼저 환자들이 바로 갈 수 있는 1차 뇌졸중 센터가 있고, 다른 이제 포괄적인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센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서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핏 생각하기에도 뇌졸중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뇌졸중 센터가 아닌 일반적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렇게 뇌졸중 센터에서 환자들의 치료가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이전에 있었을까요?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환자가 이 뇌졸중 센터가 잘 이렇게 작동을 하려면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환자가 일단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아니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은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급대원들도 그 병원 전 단계에서 뇌졸중을 판별할 수 있는 척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이 무엇인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우리들이 뭐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구급대원들에게도 뇌졸중 척도 같은 걸 이제 교육을 해서 뇌졸중 환자를 빨리 판별을 하고 그런 환자들을 뇌졸중 센터로 이제 빨리 옮겨야 되겠죠. 이런 병원 전 단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사실은 뇌졸중 센터가 있어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1차 뇌졸중 센터에 빨리 가게 되면은 응급 처치라든지 빨리 혈전 용해수를 투여한다든지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수술이나 여러 가지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포괄적 뇌졸중 센터로 이제 가서 더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고, 이러한 뇌졸중 센터의 가장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뇌졸중 센터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스트로크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떤 환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졸중 치료에서 입증된 치료가 몇 가지 있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거나 또는 뇌압이 많이 올라갔을 때 두 배 내 감압수를 시행한다거나
또 발생하자마자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항혈전지를 투여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확립된 중요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 병동에서 치료받는 거하고 뇌졸중 치료실에서 치료받는 것이 그런 확립된 치료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연구했던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큰 효과고요. 왜 그런 큰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아무래도 같은 환자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 진료진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다 경험이 많이 쌓이고 또 뇌졸중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감시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혈압 조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뇌졸중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뇌졸중 치료실이 있는 뇌졸중 센터로 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환자의 증상이 뇌졸중 증상인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됐거나 시각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언어 장애나 의식 장애가 오거나 또 그 중심을 잘 못 잡고 평형 감각이 갑자기 상실되거나 또 아주 심한 두통이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심한 두통이 있어서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5가지 증상이 전체 뇌졸중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잘 인지하고 있다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 센터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을 꼭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뇌졸중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119에 또 잘 이야기가 되고 119에서는 뇌졸중 센터, 즉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 있는 그런 뇌졸중 병원으로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됨으로써 환자들이 훨씬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국민닥터에서는 이전에 이런 뇌졸중의 조기 증상에 대해서도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있으니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2008년에 이미 뇌졸중 학회지에다가 뇌졸중 센터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안 같은 것도 내신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당시에 쓰셨던 권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 같은 것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뇌졸중 치료실 또는 뇌졸중 센터 하면 단순히 어떤 그 시설을만 갖추면은 그 센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사실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환자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시설과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의사로서 되는 게 아니라 뇌졸중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것은 그 뇌졸중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를 이렇게 직접 관찰하고 하는 그런 뇌졸중 전문 간호사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또 영상의학과 조기 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이런 여러 가지 그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임상과들이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팀을 이루어서 팀이 잘 이렇게 조직이 돼서 작동을 해야지 뇌졸중 센터와 치료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영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지침이라는 것은 환자가 왔을 때 뭐 이걸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어떠한 치료를 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떠한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침에 나와 있어서 이것이 각 개인의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 병원은 이렇게 하고 저 병원은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각 병원마다 병원 사정에 맞추어서 운영 지침을 마련하되 그 운영 지침은 기존에 나왔던 여러 연구 결과의 근거에 기인해서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운영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 요즘은 병원마다 임상 경로, 뭐 클리니컬 패스웨이라고도 하는데 환자들의 그런 어떤 뇌졸중 환자가 오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첫날 무슨 검사를 하고 전날 무슨 치료를 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지침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하고 인력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요소하고 다음에 운영 지침 이 세 가지가 그 센터 그리고 뇌졸중 치료실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이런 뇌졸중 센터에는 하드웨어적인 그 장비들 측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다학질 팀, 그리고 이들을 잘 구성할 수 있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결국 뇌졸중 센터가 있게 됨으로써 이런 표준적인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치료들을 환자들이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뇌졸중 센터를 설립을 하시고 또 운영을 하시게 되면서 혹시 뭐 어떤 어려웠던 점 같은 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다른 경험이라든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건 또 있으실까요? 그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뭐 저처럼 뇌졸중 진료하는 선생님들은 다 느끼는 거겠지만 이게 뇌졸중 진료 치료실에 이렇게 입실하게 되면은 그 뭐 진료실 수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 뇌졸중 치료실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큰 수입이 안 되고 오히려 뭐 그런 병원 수익성에 저해 요소를 작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뭐 이걸 이렇게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4시간 그 환자를 감시하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하고 그러려면 간호사들도 굉장히 고달프고 의사들도 힘든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게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서 사실 모든 환자들이 다 모든 뇌졸중 환자들이 다 뇌졸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환자들에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 뇌졸중 치료에서 치료받는 환자 수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오히려 더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수가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게 좀 지원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도입은 안 됐는데 외국에는 이제 모바일 스트로크 유닛, 그러니까 이동형 뇌졸중 치료실이라고 해서 선생님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앰뷸런스 자체를 뇌졸중 치료실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 안에 CT도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 무슨 비디오 모니터링이 돼서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앰뷸런스 안에 있는 환자의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CT도 찍어서 이 사람이 출혈이 있는지 아니면 혈관이 막혔는지 파악해서 앰뷸런스 안에서 이거를 뭐 약을 투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대도시에서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강원도라든지 뭐 제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그 의료 자원이 열악한 곳에는 이런 그 이동형 뇌졸중 센터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센터라는 것이 워낙에 뇌졸중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병원을 이야기했듯이 앰뷸런스 자체도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뇌졸중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앰뷸런스가 있어서 환자한테 빨리 가서 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뇌졸중 센터가 지금까지 많이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그럼 현재 뇌졸중 센터의 현황은 얼마나 되는가요? 몇 개 병원이나 인증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뇌졸중 그 치료실 인증 사업을 뇌졸중 학회 주도로 2012년에 했을 때 그걸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 40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차 늘어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엔 한 80여 개 병원에서 뇌졸중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뇌졸중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뇌졸중 센터가 전국에 물론 그중에서 1차 뇌졸중 센터도 한 10여 개 있고 대개는 다 이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인데 전국에 한 80여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뇌졸중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로 어느 병원에 이런 뇌졸중 치료실이 있고 센터가 있는지 그 지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저희도 구급대원들에게 가급적이면 환자가 뇌졸중에 의심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뇌졸중 센터로 이렇게 환자를 이송할 것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병원을 찾기 좀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뇌조종학 홈페이지 www.stroke.or.kr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뇌졸중 센터로 인증된 인증병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뇌졸중 센터에 대해서 인하대병원 나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국민닥터를 모시고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내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